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다음 주에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5에서 40mm가 내린 뒤 일요일에 갤 예정이며 월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윤리위 설치가 필수인데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일부 여성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남성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 재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심의하는 구성원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루어져 공정성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나사의 탐사선에 실려 지난달 지구에 도착한 소행성 베누의 시료에 물과 탄소가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과 탄소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로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지구 생명체 기원의 비밀을 간직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크게 삭감돼 버린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문제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논쟁의 핵심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R&D 예산을 깎아 연구 현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은 R&D 예산의 혁신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삭감된 국가 R&D 예산.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엔 증액 예산을 올렸다가 2달 만에 삭감으로 뒤바뀐 졸속 과정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젊은 과학자들이 빠져나가고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요. 연구 현장은 지금 빙하처럼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잣대도요, 굉장히 획일적인 겁니다, 이거. 뭐 예를 들자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기초과학 같은 경우, 기초과학 기술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당은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 비효율이 누적됐다며 이번 삭감은 R&D 효율화 과정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마치 우리 대통령이 우리 과학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한다, 이런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R&D 카르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는데 이종호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R&D 나눠먹기 근절, 그런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후배 연구자들의 학업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R&D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 논의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증액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답해 예산 회복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이 13,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내년에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등 4대 과기원은 과기원의 기술료 등 자체 재원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R&D 과제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별로 통합해서 과제 참여도와 관계없이 학생연구원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풀링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평소보다 사망자 수가 6만 5천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초과 사망자 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초과 사망자 수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과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에는 10,000명, 지난해에는 52,000여 명, 올해 들어 5주차까지 2,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적 초과 사망률로는 우리나라가 6.86%로 미국 12.57%, 이탈리아 10.8%, 영국 9.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존엄사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자 수가 지난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157만 명, 올해 8월까지 194만 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곳에서 올해 8월까지 66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명 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했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상포진도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는 백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자체가 고가라 뒷순위로 나오기도 한 만큼 다시 한번 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청장은 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져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지원 중인 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PV 백신은 남성도 감염되는 항문암이나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가운데 3명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33명 가운데 9명이 심의를 거쳐서 면허를 재교부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중으로 받아내는 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환자들도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곳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적발된 A병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한 뒤 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1,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비한의원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한약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청구하는 수법으로 2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들까지 합한 거짓 청구 금액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청구 내역도 들여다봤더니 표본 조사한 12군데 모두 거짓 청구가 적발돼 전수조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지 조사와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단속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급여 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 행위에서 지불이 되는 건지를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북서쪽에서 영하 26도에 달하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겠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예년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영상 잠시 보셨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집계된 것만 최소 2,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마스 공격으로 군인 169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계속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1,200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엿새 만에 양측 사망자는 최소 2,400명, 부상자는 8,6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이 오는 11월 말까지 이 노선의 환불 예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수수료 운임 차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항공편은 탑승일이 지난 9일에서 다음 달 30일 사이인 인천발 텔아비브행과 텔아비브발 인천행입니다. 대한항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의 여파로 지난 9일 이후 텔아비브 노선에서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텔아비브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지만 이번 주는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을 모두 결항했습니다. Illusion is coming now. Get loud and clap your hands. Bounce back, bounce back. Yo, you can understand. Bounce back, bounce back. Yo, you know what I'm saying? Take a challenge. Okay. 특정한 춤이나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인증하는 행위를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공중제비 같은 어려운 동작을 챌린지해 1,000만 팔로워를 끌어모은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네, 화려한 액션뿐 아니라 7전8기 도전 정신까지 볼 수 있어서 국내외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팀 일루션 노성효 대표와 함께 화려한 액션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540만 명이 넘는 유명 크리에이터인데요.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샬아트 트리킹과 아크로바틱 등 텀블링을 교육하는 이제 팀 일루션의 대표이자 스포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성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텀블링이라면 그 공중 돌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흔히 공중 제비라고 하죠. 텀블링은 공중에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공중 동작을 말합니다. 아, 예. 또 유튜브 채널명이 팀 일루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걸까요? 텀블링 동작이 이제 화려하다 보니까 환상적이라는 의미로 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숫자 1을 넣은 거는 1등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흔히 이제 아티스트들이 네. 이름 따라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팀 일루션 채널도 스포츠 크리에이터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팀 일루션 채널이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는 지금 이제 540만 명, 와. 네, 틱톡은 390만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000만 명 정도의 구독자와 팔로워가 있고요. 와, 이렇게 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건 5년 정도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집중한 거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는 좀 이렇게 긴 영상이 롱폼, 그리고 네. 짧은 영상이 숏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롱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동작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게 있고요. 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동작에 이제 챌린지를 하는 브이로그를 찍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텀블링을 쉽게 가르쳐주는 이제 교육 콘텐츠, 그리고 또 일반인이 이런 동작을 배워서 성공해내는 과정을 담은 콘텐츠, 그리고 해외 SNS 등 이제 다양한 곳에서 유행하는 어려운 동작을 저희가 직접 시도해보는 챌린지 콘텐츠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그 슬로건 중에 당신의 인생을 도전하세요. 이 슬로건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가치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제 철학입니다. 네. 저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가 되었든 목표를 세우면 좀 반드시 이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요. 예. 저는 이제 목표를 뭐 강남의 건물 사기, 100억 벌기 이런 좀 너무 거창한 걸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시 거실에서 잠들더라도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책 한 줄씩 읽기, 영상 편집 10분 동안 하기 등 좀 이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로 목표를 잡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루기 쉬운 것들로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아침에 조깅하기, 하루에 책 한 줄 읽기는 한 달에 한 권 읽기, 뭐 영상 편집 10분 하기는 하루에 하나씩 영상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가 없는 챌린지입니다. 예. 자, 처음에 그 텀블링이 쉽게 말해서 공중제비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트리킹과 아크로바틱, 파쿠르는 더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차분히 설명해 주실까요? 마샬아츠 트리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술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이제 텀블링들을 이제 합쳐서 만든 퍼포먼스 종목인데요. 무술 실전보다는 좀 화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아크로바틱 같은 경우에는 기계 체조의 이제 마루 운동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텀블링들 기술을 합쳐서 만든 스포츠고, 네. 파쿠르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난간을 뛰어넘거나 창문을 오르내리는 등 좀 지형지물의 텀블링을 가미한 스포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그런데 뭐 텀블링 또 아크로바틱, 파쿠르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다 하면서 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합기도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네.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합기도장이 그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네, 원래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소방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뮤지컬 무대에서 제 운동 능력을 이제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을 했고, 운동과 연기를 이제 겸하게 됐죠. 네. 그래도 이제 소방관의 꿈을 이어가려고 1년 만에 다시 복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소방관 말고 잘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많이 권유하셔가지고 마샬아츠 트리킹 선수로 활동하면서 아예 제가 이제 체육관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강생이 많아지고 지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배우 생활도 그만두고 네, 체육관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홍보를 위해서 좀 영상을 가볍게 찍기 시작한 건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는데 수강생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고 그래서 이때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집중했더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말 그대로 대박이 났잖아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음원도 내셨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유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게 노래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노래 제목이 제 슬로건과 똑같은 Life is a Challenge입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은 뭐 장애물에 걸리고 계속 실패해도 우린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할 거고 결국 해낼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저도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뭐 롱폼 콘텐츠도 하시고 숏폼 콘텐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긴 영상 대신 숏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홍보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긴 영상은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찍고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짧은 영상은 이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궁금한데 그 긴 영상 크리에이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튜브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회수당 수익이 잡히는데 긴 영상에서는 긴 영상에 비해서 쇼츠는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수익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긴 영상보다 조회수가 100배, 1000배 더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누군가 이제 전업 숏폼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네. 더군다나 뭐 릴스나 아니면 틱톡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조회수 수익이 거의 없어서 광고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롱폼에 비해서 단가가 좀 낮고 그리고 자주 들어오지가 않아서 숏폼 크리에이터들끼리 모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마샬 트리킹을 시작했을 때 배울 곳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는 연습할 곳도 많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가르쳐주는 영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샬 트리킹, 아크로바틱, 파쿠르, 텀블링 모두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이 이제 모두가 즐겁게 운동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은 무너지고 넘어져도 마침내 이제 성공해내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만 나누는데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용기를 주는 좋은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크리에이터 팀 일루션 노성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벤우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서 지난달 24일 귀환한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 캡슐이 채취한 벤우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캡슐에 들어있는 돌과 먼지에는 물과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벤우와 같은 소행성들이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을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소행성 탐사선에 탑재된 캡슐은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년 만에 6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 끝에 지난달 귀환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력 인구 절벽이 다가오면서 서울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적거나 과도한 곳에 분교를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기존 소규모 학교를 개편해 운영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는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형 캠퍼스 지정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인 척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홍보글을 올린 교육업체 해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자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은 채 자사학원과 강사, 교재를 홍보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스는 자사 추천글을 올린 것을 넘어서 경쟁사 추천글을 삭제하거나 경쟁사 추천글을 올린 유저 아이디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글을 일반 수험생의 글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7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세관에서 납세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관세 업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을 당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본청과 전국 대부분 세관에선 제도만 도입했을 뿐 이처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급 이상 보호관이나 보호 담당관을 따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세관을 뺀 관세청 본청과 인천, 부산 세관 등에선 모두 다른 과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본청은 납세자와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법무담당관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충하는 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현재 관세청 납세자 보호관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관세법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개방직위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법무관, 법무 담당관이 이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3년 동안 전국에서 처리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은 119건이 전부, 한 달 평균 3건 정도를 처리한 셈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인 국내 등록 수입 기업이 21만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실적 역시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이러한 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청은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홍보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역할만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모두 9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 이상 44%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위장 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 자격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 결혼과 이혼이 36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난 8월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12조 1천억 원 증가한 1,11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76조 5천억 원 불어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 1,10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재부는 9월과 10월 국고채 대규모 상환이 예정돼 있어 연말에는 예상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는 66조 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1조 9천억 원 개선됐지만 정부 연간 전망치를 7조 8천억 원 웃돌았습니다. 일본 대기업인 도시바가 다음 달 22일 도쿄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오늘 12월 20일 상장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도시바는 74년에 걸친 상장 기업을 역사를 일단 끝내게 됐습니다.
앞서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 JIP는 8월 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도시바 주식 공개 매수를 실시해 전체 주식의 78.65%를 확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JIP 측이 취득하지 못한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IP 측은 상장 폐지를 한 뒤 기업 가치를 올려서 재상장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A씨는 홀로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법원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전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6천여만 원 가운데 3,800만 원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이 아빠가 만일에 양육비를 줬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더 하고 싶은 거나 더 행복하게 좀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엄마로서는 좀 더 제일 미안한 거죠.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소용이 없자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전 남편 송모 씨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A씨는 직접 출석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오늘 검사님이 6개월에 대한 그 실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라도 내려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해도 아마 안 줄 사람은 안 주겠지만 실형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쪽 상대의 부모라든지 뭐가 되지 않을까요? 검찰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부모가 기소까지 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재작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지난 8월까지 772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91%인 703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다른 법원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단호하게 판결을 해주시면 이후에 지금 이 법을 성실하게 따라서 아동 양육비를 해결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좋은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4살로 4,100여 미터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던 미국 시카고의 할머니가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된 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주 시카고에서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현지 시간 9일 잠을 자다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앞서 호프너 할머니는 지난 1일 생애 2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 협회 공식 인증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약 4,115m 상공으로 올라가서 전문가와 함께 뛰어내린 지 약 7분 만에 지상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희귀 소아암이나 갑상선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은 원료의 생산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식약처 기준에 맞게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암 치료를 좀 더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소영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설명하려면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 설명드려야 합니다. 네. 방사성 동위원소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 원소와 화학적 특성이 같으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의약품을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갑상선암, 신경내분비암, 전립선암 등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투약될 수 있는 의약품이고요.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약효 성분을 갖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료입니다. 암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되는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암세포를 표적하는 물질을 합성해서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입니다. 이때 주요 원료로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바로 방사성 원료의약품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요오드 131은 주사제로서 갑상선암이나 희귀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의미가 좀 큰 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기존에 있던 이런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을 했고 또 생산 절차,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추었고 또 승인까지 받을 거라고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용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요오드 131과 같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된 기본 시험 성적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1년부터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원료 의약품화를 목표로 표준화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GMP 적용 품질 평가 기준과 각 시험 항목별 시험법을 확립하였고 장기 보존, 안정성, 비임상, 독성, 양리 효능 시험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GMP 조직을 구성하였고 그에 적합한 설비들도 구축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현재 어떤 암 치료에 쓰이고 있나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몸 안에서 특정 암세포를 찾아가 그 세포만을 치료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암세포에 많이 나타나는 펩타이드 수용체와 같은 표적 물질에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주로 신경내분비암, 전립선암 위주로 개발 중이며 임상 적용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요오드 130을 이용해서 소아에게 주로 발병하는 신경모세포종의 중증 치료제인 캐리 MIBG를 국내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방사성 의약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원료 의약품인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약효를 나타내는 방사능량이 감소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의약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고방사능이 필요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서 해외 공급업체 상황에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도 자체 제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GMP 적용하에 생산된 요오드 131을 수입하여 완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연구원에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생산한 GMP 시설과 조직 그리고 제조 공정, 품질 유지 전반을 관리하는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이 보증된 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적기에 고품질의 방사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암 치료의 큰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방사능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인체에 해롭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의료 분야에서 정형의 직접적인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혈액 검사와 같은 체외 진단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에너지를 가진 보이지 않는 광선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물질을 통과하며 이온화시키는 방사선을 이온화 방사선, 그리고 과시광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과 같이 이온화 능력이 없는 방사선을 비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을 내고 방출되는 방사선의 에너지로 종양세포를 파괴하며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치료용에 사용할 때는 종양의 크기나 특성, 미세 환경 등 여러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반감기, 물리적 성질, 방출되는 에너지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여러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방사선 표적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몸속 정상세포와는 달리 종양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저분자 물질로 방사성 동요인수를 붙여서 혈관을 통해 직접 종양세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의 표적지향형 방사성 의약품은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그 GMP가 적용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개발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GMP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식품이나 약국에 생산하는 살 수 있는 의약품에 포장된 GMP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네. 의약품에 적용되는 GMP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시설, 환경, 조직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의약품 GMP에 대한 적합 여부는 식약처에서 판정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원자연구원은 2017년 이후에 방사성 완제 의약품에 대한 GMP 적합 판정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원료 GMP 적합 판정을 위한 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면 품질 보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사실 가장 핵심 그 단어가 요오드 131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물질이죠? 요오드라고 생각하시면 그 요오드 원소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나 천일염에 많으며 인체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 131은 동요소 생산용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시켜 생산하며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요원소입니다. 체내 흡수 시에 일반 요오드 원소와 마찬가지로 갑상선으로 모이는 자체 특성을 활용해서 오래전부터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환 치료에 활용되어 온 치료용으로 아주 친숙한 방사성 동요원소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요오드 131 생산이 가능한 기관은 저희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유일합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생산해서 주로 갑상선 치료제, 난치성 질환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과 동물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오드 131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이며 우리 연구원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방사성 치료용 동요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런 방사성 의약품들이 반감기도 있고 환자들에게 적게 좀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이제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오드 131과 같은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방사성 의약품과 달리 GMP 적용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요오드 I131과 같은 액체이나 기화성이 좋은 방사성 동요원소는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서 연구원과 같이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다 보니 GMP까지 적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 방사성 원료 의약품 GMP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GMP가 적용된 요오드 131을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료용 방사성 동요원소에 대한 원료 의약품화를 위해 국내 최초 시도로 국내 모든 방사성 의약품과 동일한 GMP가 적용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기존의 생산 절차와 시설을 GMP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고 요오드 131을 생산해서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는 그 개발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상용화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도 들려주시죠. 이번에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방사성 동요원소 요오드 131이 약효로 나타내는 모든 방사성 완제 의약품 제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와 원료 의약품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서 국내 갑상선 암 치료제와 같은 방사성 완제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방사성 원료나 방사성 원제 의약품을 수입할 때 모든 원료의 GMP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의 수출이나 수출용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로의 공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개발로 상용화가 돼서 임상에 또 적용이 된다면 그 많은 희귀암 환자들이 지금보다 치료제를 좀 더 싼 값에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는 국내 고품질의 요오드 I131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개발하여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승인된 후에는 저희 연구원이 GMP 적용된 요오드 131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 기업과 병원에 직접 제공하여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원이 생산할 수 있는 요오드 131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국산화에 따른 안정적 생산과 보급 확대로 국내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암 환자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많은 희망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시죠. 우리나라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가거나 해외 생산 환경에 따라서 국내 치료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오드 131 외에도 다양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표준화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고품질 원료의약품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미 약효가 임상적으로 입증돼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방사성 완제의약품의 국산화에도 집중해서 아픈 몸과 비싼 치료비의 이중경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소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2년 넘게 생존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바이오 스타트업 이제네시스는 크리스퍼 유전자 갑이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 신장을 원숭이 21마리에 이식한 결과 원숭이의 생존 기간 중간값은 176일이었고 최장 생존 기간은 758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돼지 신장에 인간 유전자를 추가하고 거부 반응 요소와 치명적인 바이러스 위험을 제거하는 등 69개를 편집한 결과라며 인간 대상 실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암 환자나 암 완치자 등 암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난청이나 이명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H 시드먼 암센터 연구팀은 암 생존자 900여 명을 포함한 9천여 명의 청력 검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암 생존자의 난청 유방률은 일반인보다 1.43배 높았고 특히 고음역 난청 유병률은 1.7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의 유모세포가 뇌에 비정상 신호를 보내 생기는 이명도 일반인보다 1.1배 높게 발병했다며 암 생존자의 청력에 이상이 생기면 조기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쪄서 말린 증숙 도라지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3번 증숙한 도라지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율이 46.6%로 생도라지보다 2배 높았는데 이는 화장품 미백제인 코직산의 멜라닌 합성 억제율 21.1%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또 멜라닌 합성에 작용하는 효소도 찐 도라지가 14.9%로 두드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화장품 관련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하지가 절단된 환자가 착용하면 촉감 정보가 뇌로 들어와 자기 발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와 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연구팀은 깔창에 8개의 압력 센서가 내장된 의족을 개발하고 하지 절단 환자의 허벅지에 전극 센서를 이식해 의족에 가해지는 촉감과 압력이 이식 센서를 거쳐 뇌로 전달되는 의족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하지 절단 환자 3명이 착용한 결과 환자들은 발바닥의 어떤 부위가 바닥에 닿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촉감을 정확히 인식했고 착용 시간이 지날수록 보행 추진력이 증가하고 대칭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질병청이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3종류인데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에 따라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극심한 고통과 좋지 않은 예후 때문에 비급여 항목임에도 매년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권장되는 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